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이 채널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많이 고민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기쁘고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글을 쓰려고 합니다.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멸시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가족은 서로를 응원하고 배려하며 지지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가족이라는 건 정말 각자의 방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째서 사람의 이름만 듣고도 그렇게 상처받고 운이 나쁠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부끄럽다고 느낀 적은 없어요. 세상에는 대학을 나가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 학위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저 대학 이름 때문에 사람들을 평가하고 분류하는 사회 시스템이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지 않다면 대학 등록금을 던져가며 현명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요.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서문이 너무 길었어요. 제가 사연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우리 시어머니가 일어난 놀라운 일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저를 무시하고 얕보던 분이라 그런 기발한 일이 벌어지자 아주 쪽팔림이 되어 전부 다 겪었으니 기쁜 마음으로 제보하고 싶어서 사연을 올렸어요.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모르고 돈을 쫓는다면 안 좋다는 속담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궁금하시겠죠? 이제부터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게는 32살에 먹은 신우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도 이 신우는 스스로 돈을 벌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시어머니는 쓸모없이 노는 것을 좋아하던데 부모님께서는 그 남편에게 돈을 탕 썼고 그런 식으로 지내던 기분 없는 인간은 아니었어요. 심리 상담가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데요. 아마도 그 무슨 심리 상담가 것도 아니고 정신과 전문가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대학을 나오면서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들은 그것을 의사나 무언가 귀하게 생각하던데 그래서 저는 32살인데 초등학생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때로는 너무 꼴사나워 보이기도 했죠. 어쨌든 신우가 대학을 졸업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아니었고요. 2년 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해서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크지 않아요. 병원들이 많이 들어있는 상가 건물에서 작게 운영하고 있어요. 독립해서 돈을 벌면서 살고 있어요. 신우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로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신우가 제 마음을 읽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어요. 신우는 집에서는 매우 섭섭하고 독단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어떻게 자기 말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가족들의 눈치도 살피지 않고 말이에요. 그에게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모습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왔어요. 아들의 태명은 복권이었습니다. 이런 건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덕분이지요. 그의 성격은 이상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집안에서 제 마음을 이해해줄 줄 알았지만 그냥 그랬습니다. 남편은 그저 무시해버릴 만큼의 사람이었죠. 실제로는 양아치 같은 느낌이었고 학창시절부터 친구들을 괴롭히며 앞섰던 모습이 있었죠. 학교에서도 여러 번 불러가셨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아마 어떻게 그런 환경에 뒤따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가처럼 굴었는데 그의 연기 실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얼굴은 그다지 예쁜 편은 아니었지만 연기 실력은 정말 출중했죠. 이제는 사람으로서 제 집안에서도 일을 잘하면서 전문가로 나아가 포스트도 발휘하고 전적으로 나에게만 피해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사연 채널을 찾아와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할 정성을 기울일 필요가 없겠죠.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말로 셈이나 될 만큼 노여움이 넘쳐 흘러요. 어떻게든 한번 엿을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썼죠. 시험으로 훌륭하다 해도 축하할 일이긴 하지만 그 모습은 정말 보기 싫어서요. 제가 신우가 서울대 의대 졸업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댁에서는 거의 서울대 출신처럼 대우받았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고 해야 할까요? 게다가 심리상담가는 신인데 우리 시어머니가 더 난리를 부리고 다니는데요. 우리 딸이 심리상담을 받으러 가는데도 시어머니는 더 큰 소동을 피우고 다니는 것이에요. 아우, 정말로 우리 딸이 대단하다. 사람들의 심리를 파헤친다면서 그 깊은 내면에 감춰진 것들을 끄집어내는 우리 딸 앞에서는 거짓말도 못하겠어요. 그만큼 그녀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그 나이에 벌써 센터를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만 봐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일선 선생님이 따로 없어요. 우리 딸이 일하는 것을 보면 죽어도 아깝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긴장을 빼고 생각하는 그 센터도 말이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센터를 위해 수고하고 먹여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없는 것도 있긴 하죠. 날라리 짓을 하며 사고를 치던 신우가 정신을 차리고 자격증을 따게 되어서 일을 한다는데 시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냐, 오죽 좋았겠어요. 문제는 자기 딸이니까 예쁜 거지 저한테는 예쁜 신우 아니거든요. 그런데 센터를 오픈할 때 우리 부부한테 무슨 돈을 맡겨놓은 사람 마냥 굴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막내가 센터를 오픈하려고 준비 중인 거 알지 아니? 얘가 뭐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겠니? 나 밑에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일하는 센터의 원장이랑 그렇게 일하는 스타일이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센터를 하나 내기로 한 건데 자릿세가 걱정인 거지. 상담하는 공간도 있어야 하고 대기 공간도 있어야 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겠네요. 아가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전부 감당해. 아가씨 돈 많이 벌었나 봐. 많이 벌기는 개뿔. 많이 벌기 위해서 센터를 오픈하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래도 일도 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좀 있지 않겠니? 다 늙어 빠진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어. 앞으로 노후 걱정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막내가 센터를 오픈한다고 하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네. 아, 저희는 뭐 돈이 얼마나 넘쳐난다고요? 상가 보증금의 월세, 인테리어 비용에 저희도 감당 못하죠. 저희 부부도 다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가씨 센터에 돈을 지원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 저희도 돈 없어요. 어머님도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그래서 그동안 돈도 안 모아놓고 뭘 했어? 당연히 이런 일을 생각해 미리미리 저축도 해놓고 했어야지. 아 정말 너희 사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다. 도대체 뭐야 막 내가 정신 좀 차리고 살겠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도 도와주질 못하냐고. 너희가 돈을 숨겨놓고 있는 거 내가 뭘 줄 알고. 아유 그 돈 좀 같이 나눠 쓰자는데 너무하지 않냐고. 우리가 돈을 숨겨놓긴 뭘 숨기냐고. 엄마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가씨가 정신 차리고 사는 거 그거 너무 잘 됐어. 정신 차리고 사는 김에 자기가 돈 모아서 센터를 오픈할 생각은 왜 못했대요? 언제까지 엄마 아빠 편승해서 살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그 정도 계획은 세우고 다니던 곳을 그만두던가 해야 했어. 동생이었다 이렇게 매몰차게 나올 거야? 아유 가족끼리 총 없이 내거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희가 투자를 좀 하면 우리 막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갚기도 하고 우리 손주한테 좋은 걸 팍팍 사주고. 다 나중에 돌아오게 될 돈인데 그거 하나를 못해. 사돈댁에는 팍팍 퍼주고 있는 게 아니야? 아,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친정에 돈을 팍팍 퍼주겠어요. 우리도 여유가 있으면 생각을 해봤을 텐데 그럴 여유가 없네.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냐며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내놔라 하더라고.
거기다가 무슨 제 동생까지 들먹이면서 쉬우니까 안답이라고. 제 동생이면 집안에 입 빠진 그릇까지 팔아서 지원해 줬을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애초에 제 동생은 신우사고를. 그래서 어린이는 친정 농장에서 돈도 없고 음식도 없는 상황에서 신우에게 도와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그를 갈구하면서 뺀질뺀질한 모습을 보았고 결국 그는 고조인 며느리가 내게 대학을 졸업해도 내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취직도 못하고 만년백수로 살면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며느리가 마법을 부리더니 대학을 졸업해야 가능한 것인가. 고졸이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남들 앞에서 고졸이라고 불쾌하게 여기고 신경을 쓰는 것이 쓸데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나쁘게 치부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원래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만 살던 주부가 아니었죠.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육아휴직을 써서 아이가 어린이집 다닐 때는 직장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맞벌이가 어려워졌어요. 초등학교가 그렇게 일찍 끝나는 줄 몰랐지만요. 어린이집은 회사 퇴근 시간까지 맡길 수 있었는데 초등학생은 점심 먹고 집에 오더라고요. 학원을 계속 돌리는데도 1학년인데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숙제하고 챙겨야 할 게 많아서 정말 바쁘고 피곤했어요. 학원비 대신에 옆에서 돌보는 게 비용적으로도 절약될 것 같았고요. 결국 남편과 상의해서 일을 그만두었어요. 연봉이 높지 않았고 다니던 회사도 소기업이라 돈 따지면 학원비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를 돌보는 게 유대관계 형성에 더 좋을 것 같았고 초등학교부터 엄마들 모임에서 오가는 정보도 중요했어요. 큰 결심 끝에 일 그만뒀어요. 고학년이 되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지만 아직은 이 방향을 선택한 거예요. 돌을 보며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이들이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를 시작하는데 아이 친구 엄마들과 함께 브런치를 먹자고 모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앞에 꽤 브런치를 잘하는 카페가 있어서 종종 거기서 모임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끝내고 카페에 오면 그 뒤로 챙겨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뭔가 같은 반 엄마들끼리 친목을 원해서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서 시간을 보내곤 했었어요. 그날도 모임이 있는 날이었고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너 오늘 어디엔가 모임이 있는데 지금 출발을 했어? 장소를 말해주면 그쪽으로 갈게. 무슨 물건인지 묻자.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닌데 가서 받으러 왔는데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 하셨어요. 아무래도 시간을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연락을 받아서 당황스러웠어요. 혹시나 모임이 끝나면 만나서 식사나 아이와 놀 시간을 가져볼까요? 결국 제가 엄마들과의 모임 장소를 찾았어요. 물론 나란히 브런치를 즐기고 있던 다른 엄마들도 놀랐죠. 친정엄마도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다들 제게 놀리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저도 어색하게 웃어내며 한숨을 쉬었죠.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나와 의자에 앉고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고졸이라서 공부 이야기를 해봐도 이해 못할 텐데 교육에 대해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아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가 긍정적으로 대답했죠. 우리 며느리는 공부를 못해서 이런 건 잘 모르지. 받아쓰기 시험을 칠 때 점수가 주보다 낮을 걸. 엄마들은 서로 놀래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나는 고의로 제게 쪽팔리도록 웃음을 자아내려고 했지만 사실 엄마들 모임에서 대학을 졸업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거창한 학력을 자랑할 필요는 없었고 엄마들도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강남이 아니었고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학력은 중요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찾아왔는데 갑자기 대화를 시작했어요. 농담을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아이들도 차마 하지 않는 일을 해서 창피했고
시어머니와의 대화에서 나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를 들으며 제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의심했고, 아이들도 고졸이 무슨 뜻인지 물어봤는데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행동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신우가 운영하는 센터 명함을 가지고 돌렸어요. 이러한 일들은 끝나지 않았어요. 신우가 운영하는 센터를 홍보하면서 시어머니는 딸이 심리학 박사라며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심리상담을 받으러 오라고 권유했어요. 시어머니는 명함을 나눠줬는데 아이들 친구들의 엄마들도 황당해하면서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창피하고 당황했고 시어머니를 만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아가랑 엄마들이 만날 때 우리 막내 센터 홍보도 좀 할 거야. 그럼 가족끼리 정도 없게 입싹 씻고 모른 척 할 거야.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 서로 돕고 사는 세상에 너무 이기적으로 꾸는 건 아니잖니? 이제 막 센터가 오픈했는데 아직 페인트 냄새도 그대로 나. 그런데 뭘 홍보한다고 내가 우리 딸 때문이라고 하지 않잖아. 정말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저기 시간 나면 한 번씩 와서 상담도 받고 그래? 우리 딸이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곧 유명한 선생님이 될 거라고. 대단한 녀석이야. 사람의 내면을 어찌나 잘 들여다보는지. 센터에서 일할 때에도 내 남자들이 끊임없이 칭찬했어.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건 대상 때문이었어. 친구 엄마들도 난감해했어. 나는 점점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어. 신우사랑 실컷 하고 가려다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사라지는 아들 친구 엄마도 있어. 그래서 그냥 신우센터 홍보하고 싶어서 아들 친구 엄마들이 모임하자고 했어. 그 자리에 나타난 게 후다닥 황당해하는 아들 친구 엄마들에게 고생 많을 거라는 말들이 했어. 쪽팔려 죽게 생각했어? 계속해서 그렇게 당하다 보니 나도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대하고 싶었어. 그래서 은근한 복수심이 생겼어.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마음은 굴뚝 같아도 며느리가 된 입장에서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되바라지게 굴고 복수를 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어렵고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애먼 남편을 붙잡고 시어머니 욕만 한 바가지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매번 고졸이라고 무시를 하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셔요. 지난번에 우리 아이 친구 엄마들이랑 모임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신우센터 명함 돌리고 나 고졸이라고 대화에 끼지도 못할 거라고 무시하고 가는데 내가 쪽팔려서 그 모임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당신이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머님이 자꾸 나를 무시하고 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졸인 게 뭐가 어때서?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애 잘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아이, 내가 엄마한테 한마디 할게. 아이 정말 미안하다. 막내 동생 끼고 도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굳이 당신이 모임하는 데까지 가서 그럴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 미안해. 남편이 저한테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저도 드디어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저도 솔직히 더럽고 치사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심리 상담가인 신우를 좋은 집안에 시집을 보내고 싶어서 이곳저곳 모임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유명하다는 쟁이들 만나고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나 우리 시어머니가 꽂혀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절이었어요. 절에 공양을 드리는 사람들 중에 내노라 하는 집안 사람들이 많아 뭘 하나. 그런데 여기서 진짜 대박인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겠다는 마음에 글쎄 종교 모임을 하는 곳에 가서는 거짓말을 제대로 치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 딸이요. 글쎄 정신까지 않겠어요. 마음이 아파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마음이 여린 우리 딸이 항상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 그 사람들을 제대로 위로해주고 싶다고 말하는데 성도 착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소모임에 참석해 봉사를 하는 척,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척을 하던 거죠.
그 이야기를 나한테 자랑하듯이 말하면서 신우가 제대로 된 집안에 시집갈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주위에서 얼마나 우리 막내한테 관심을 가지는지 아내가 그렇게 막내한테 절에 공양 드리러 한 번 가자고 말을 하는데 귀찮다고 거절을 했어. 세상에 한 번만 나가서 얼굴을 비춰주면 결혼하겠다는 찰난 집안 아들들이 주로 설 것 같은데 말이야. 그 말을 듣자니 와 이거 다 싶은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한 번은 4월 초파일에 시어머니가 다니는 절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도 이번에 절 행사에 참석하고 싶어서요. 어머님, 절에 가실 때 저도 같이 데리고 가 주시면 좋겠어요. 절에 같이 가겠다고? 내가 웬일이냐, 너도 사람이 될 준비를 하긴 하는구나. 아, 나는 또 고등학교만 교졸업하니 이런 일에는 관심도 없고 무지해서 모르는 줄 알다시피 사람들은 기본 소양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야.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덕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단다. 네, 그렇다. 너도 우리 딸이 잘 시집가도록 덕을 쌓기 위해 절에 같이 가야겠다. 나는 속으로 웃음을 참았다. 내가 따르겠다고 하니 절에 가서 음식을 제대로 드리고 기도를 올리며 봉사도 하며 시어머니를 도와주는 척하다가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다. 이렇게 덕을 쌓는 딸이야. 이야기하면서 시어머니가 나를 보고 인사를 했을 때 내 속엔 코웃음이 맴돌았다. 하지만 며느리가 의사가 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다는 걸로 인해 칭찬을 받았다. 나는 그들을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며 시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을 뻔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따를 때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바쁜 상담가의 일정 소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생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이라고 생각해. 의사야. 그럼 누구니? 우리 딸은 의사가 아니라 심리상담사야. 그거는 완전히 다른 직업이야. 의대를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부처님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하다가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라. 지치고 있다고 말하지만 모두는 심리 상담사가 아니었다. 의사도 이런 식으로 만나라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며 시어머니는 손을 잡고 치는 게 웃긴 건가? 우리 시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다시는 그 집에 발도 디딜 수 없다고 소리치며 미쳤어. 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 나는 그 집에 가서 얼굴을 들이밀 수 있겠냐? 이렇게 턱을 쌓으며 우리 딸을 시집 보낼 건데 내가 다 망쳤어. 인자한 부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마음이 시커마여 어떻게 집에 가서 봉사하겠어? 내 시어머니가 우러러하며 떠들며 질투했을 때 어떡해?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살아도 모자랄 판내 유일하게 우리 집안 고졸이라서 그런가 언니는 아주 질투심 덩어리고 자격지심 끝판왕이야. 제가 고조인 걸 들먹이면서 난리를 치는데 아니 누구는 성깔이 없는 줄 아. 어린 신우까지 싸가지 오게 달려드니까 화딱지가 나서 신우이의 두 어깨를 손바닥으로 세게 밀쳤다. 이만 힘도 없이 뒤로 낮아 빠지더라고요. 아, 8살이나 어린 기집애가 저한테 대지를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나 미쳤어. 이거 아주 콩밥을 먹던지 정신에 차리지 고졸이라서 이게 죄가 된다는 것도 모르나 봐. 내 언니 고소할 거야. 엉덩이에 먹든 거 같다고. 고소 어디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에 뒤로 낮아 빠진 걸 가지고 고소를 한다니 세상에.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나도 아가씨랑 시어머니 둘 다 폭언 고소를 하던 자 할 테니까 어디 누구 죄가 더 큰지 길고 짧은 거 한 번 대 보자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니까 다들 집안에서 이게 무슨 난리야? 둘 다 잘한 거 아무것도 없구만. 서로 내가 잘하니 하고 있어. 다들 시끄러워. 며느리 너는 집으로 가라. 여기서 시끄럽게 싸움질 하지 말고. 아이 그리고 당신도 그렇고 막내 너도 그렇고 왜 다들 못 잡아 먹어서 한 달이야. 다들 흩어져 얼른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고 나서야 집안 분위기가 다시 잠잠해졌고 신우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신우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신우 예비 신랑의 직업이 무려 검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신우가 운영을 하는 심리 상담센터에서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의 예비 신랑이 상담을 받으러 왔던 적은 없었지만 신우이의 예비 시어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갔었어요. 거기서 신우의 예비 신랑이 본인의 어머니를 모시러 왔다가 신우와 눈이 맞았다고 해요. 그 둘이 눈이 맞은 이후로 신부의 예비 시어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다니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본인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 시댁 특히 신우이가 시집을 잘 가기를 바라던 우리 시어머니는 경사가 없었다고 하던데 아주 난리를 쳤다고 하네요. 정말 우리 딸을 잘 봐주겠다고 노력했는데 그 알아서 잘 물어왔겠지요. 솔직히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검사와 결혼하는데 그 생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검사라는 신우의 예비 신랑은 시댁에 와서 인사하고 소개하면서 시부모님께 눈도장을 찍었고 삼겹살 파티 날짜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것은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한테 상견례 날짜와 장소를 절대 알려주지 않았어요. 신우가 상견례를 하는데 우리 부부가 참석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아니, 아가씨가 상견례를 왔어요. 당연히 우리 부부도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한테만 말을 쏙 안 해주셔도 되는 거죠? 아, 이건 뭐 대놓고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가씨가 결혼을 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일까요? 남편도 장소나 시간 같은 걸 알지 못한다고 하더만 겼어요. 하루 전날 남편한테 몰래 문자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겠죠? 그러다가 문자 말미에 저는 절대로 데리고 오지 말라고 써놨더라고요. 남편도 황당해하며 저에게 문자를 보여주는데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무조건 참석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보나마나 뻔한 일 아닐까요? 제가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려 검사인 예비시위 앞에서 쪽팔리니까 오지 말라는 이유, 그리고 또 제가 무슨 깽판을 치고 다닐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오지 말라는 게 뻔히 보였어요. 제가 쉽게 포기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앉고 치사해 안 가려 해 마땅히 말 텐데 제 별명이 누구겠습니까? 굳세워라 금순이 집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도 하죠. 저는 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무시하고 당당하게 상견례 장소에 따라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귀신이라도 보는 것 같은 얼굴을 하더니 숟가락을 딱 들고 나가라고 소리쳤고 결국에는 그 숟가락을 던졌어요. 제 머리에 명중을 했답니다. 너는 내가 죽어도 오지 말라고 말했는데 왜 찾아왔어? 어디, 우리 딸의 혼을 사귀려고 왔어? 너 또 이상한 소리 하면서 깽판을 치려 하나, 게임사랑. 결혼을 망치려는 속임수로 나를 괴롭히는 고졸 시댁과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매가 결혼을 한다는 소문에 질투를 품고 자신의 결혼식까지 망치려 하는 시댁과의 관계를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뜻밖의 전개로 흘러가는데 이후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과 설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수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졸업을 할 때 사이버 대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학교는 학점은행제라고 많이 하는 그 학교예요. 이 학교는 인터넷 강의를 듣면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사이버 대학이었고 매일 밤 코피를 써가며 남편과 아들의 응원을 받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에는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이를 겸하며 공부하니까 어렵지 않게 학위를 딸 수 있었고 실제로는 더 나은 자격증을 따서 신의 길을 뚫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느라 늙어버린 머리 때문에 힘이 들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그래도 신우도 다른 사람들처럼 왜 못하겠느냐며 죽어라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랐어요. 신우 상담센터 근처에 큰 센터가 있어서 면접을 보고 상담사로 취직했죠. 신우를 만나서 한번 길을 확 눌러주고 싶었는데 마주치지 않았어요. 시댁 가족에게는 더 큰 반전을 주려고 참고 있었고 남편과 아들도 알고 있었지만 제 고졸 시기에 받은 무시를 복수하기 위해 참고 있었고요. 박사 학위를 딴 다음에 말하려고 했어요. 신우에게 박사 학위는 없거든요. 상담사로 일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 커밍아웃해서 기쁨을 더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아들이 바쁘게 학원에 다니고 제가 돈을 벌며 명예를 얻는 중이니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도 많은데 생각보다 나는 심리 상담사인 것이 일찍 드러나게 된 것이군요. 아무튼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다가 알게 된 사람은 바로 신우의 예비 어머니였다. 우연도 기가 막히다. 신우의 예비 어머니가 나를 상담 사실을 알았고 그녀는 원래는 신우에게 상담을 받았었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을까? 결국에는 상담을 중지하고 다른 센터를 찾았다. 그리고 우연한 일로 내가 일하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신우의 예비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나에게만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는 그녀 신랑, 즉 자신의 아들에 관한 것이었다.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동아이로서 키웠다. 그러나 그 아들은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은 중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돈을 낭비하는데 얼마 지난 후 그 아이는 보이스 피싱 집단에서 일을 하다가 걸려가게 되었고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다. 정말 자식을 이렇게까지 망치다니 정말 충격이다. 인간의 약속은 약속인 만큼 벌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인간이 되기 위해 기도했지만 그 후로도 제 정신을 찾지 못하고 사기를 치고 다니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상담을 요청한 것처럼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무엇일까요? 전혀 몰랐던 신우의 예비 시댁 사람으로서 열심히 마음의 치료에만 주력한 결과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정해졌습니다. 신우의 예비 신랑은 검사가 아닌 사기꾼이라는 소리입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검사를 사칭하다가 실제로 검사인 척하게 된 현실에서의 상황, 리플리 증후군에 대해 아시나요? 그것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며느리가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는 분명히 말씀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며느리에게 상담을 받아서 가족이 연결된 경우 예비 사돈의 며느리로서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제 명함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시받던 며느리가 심리상담사가 되어 자랑스러워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혼란은 금방 해결할 수 없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입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도 그곳에서 폭탄 발언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제 담당자께서 하신 보이스 피싱으로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한국에 들어와 검찰소를 사칭하며 사기를 치다가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라 맞아요. 그런 건 비밀로 해야 하는데 제가 아직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고 말을 해버렸네요. 그 말에 우리 시어머니도 너무 놀라 시겁해 뒤로 넘어진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다 변호사 일을 하겠다며 사무실을 차린다며 돈을 가져다 놓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고 보이스 피싱을 하던 범죄자였다는 얘기야. 아니 검사인 척하면서 사기를 쳤다는 소리죠. 정작 검사는 정신없어서 바빠하다더니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거죠. 어이 사기꾼들아, 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사람 속일 사람이 따로 있는데 어째서 검사를 사칭하겠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는 결국 신우와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사기꾼 집안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서요. 신우이의 시어머니가 되어줬을래 담당자도 자연스럽게 제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상담을 할 수 없게 된 지경에 사인과 결혼을 한다는 소문을 드높게 퍼뜨렸던 신우와 그의 시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려 기가 죽어 유령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단결 결국 신우와 시어머니는 내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상담을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민감한 상황 속에서 신우와 시어머니는 저로부터 완전히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의외로 쪽팔림을 겪기도 하지만 감사할 마음도 가지고 있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억지로 눈물을 터뜨린 뒤 그녀의 신화는 갈피 못 잡을 정도로 희집해졌어요. 등교 없이 겨우겨우 외출하기까지 힘들 때에 결국엔 그들은 저에게 자신의 취약점을 털어놓았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상담을 받으면서도 갈파리하면서 고마워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았어요. 신우는 이런 행동으로 살았던 걸 생각하면 나 자신이 잡는 대로 사기당해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강박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표정을 고정시키고 감사해라는 대답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사과를 했어요. 지금 그 사람과 대역이 소송 중이래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는 증언을 제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증인이 되어야 했고 그 사람과 멋지게 파혼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딸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감사해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고 딸을 좋은 집에 시집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나를 가만히 보지 않았고 결혼해서 해방되었어요. 지금은 박사 공부 중이고 남편과 아들이 나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특히 아들은 학교에서 엄마가 심리 상담사라고 자랑스러워하며 다닌다고 해요. 이제 제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